를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나노재료가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차원으로 나노재료를 구분하는데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차원별로 나노재료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며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물리화학적 성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나노재료가 뭐고 나노테크놀로지가 어떤 거고,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도 언론 매체에서 맨날 이제 뭐 떠들어대는 게 나노기술인데 제일 핫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노재료가 뭐다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테크놀로지 공식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에서 100 나노미터 크기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공학, 그리고 기술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것들을 나노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노과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과학이나 나노테크놀로지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요. 나노과학은 사실 오히려 자연과학에 더 방점을 둔 말이고, 나노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에 더 방점을 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야라는 건 사실은 전 분야예요. 화학, 물리학, 재료과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노 사이즈의 물질을 응용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분야를 통칭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미국에 나노 센터라는 게 있는데, 미국 안에 내셔널 나노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거기서 정의하는 나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100나노미터 영역에서의 연구 및 개발.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여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매크로한 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 수준, 원자 하나의 크기가 0.1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 수준의 무언가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통칭해서 나노 기술이라고 부르죠. 자, 나노. 자, 그럼 자꾸 우리가 나노미터, 나노 사이즈, 원자 사이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노미터랑 나노 사이즈가 도대체 진짜 어떠한 크기냐 궁금하시죠? 자, 그럼 나노 크기. 자, 우리가 물질이 나노 사이즈가 되게 되면 성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이나 아니면 전자는 사실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중성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입자가 굉장히 작아져서 원자 사이즈하고 비슷한 스케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매크로한 스케일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네노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작은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가 원자와 비슷한 형태의 사이즈가 바로 네노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표준적으로 얘기하자면 10-9승미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네노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히라버에서 시작됐어요. 네노스란 말에서 시작이 됐죠. 드워프를 이야기하는 말이었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무언가에 네노란 말을 접두사로 붙이게 되면 그건 이제 사이즈가 10-9승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10-9승.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뭐 10-9승 네노그램이죠. 그죠? 이렇게 10-9승이 들어가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네노라고 부른다. 자, 나노 크기의 물질은 결국에는 이게 입자든 뭐든 간에 크기가 원자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중성적인 양자 공학적인 모양을 보여줘요. 크기들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질량 대비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자, 저를 보시죠. 저는 질량이 65kg인데
65kg 대비 저는 이렇게 뭐 생긴 게 굉장히 굴곡이 많죠. 이 보세요. 굴곡이 많죠. 굴곡이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이 나노 사이즈의 물질은 지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굉장히 작을 텐데 작은 거에 대비해서 표면적은 큰 편에 속하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문제는 양자 역학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크로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물성들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뭔가 새로운 성질을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작아졌을 때 성질이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한번 5개 정도 추려봤어요. 자, 촉매적인 특성이 달라져요. 우리가 좀 큰 벌크한 상황에서의 촉매와 촉매 뭔지 아시죠? 우리 화학하신 분들은 촉매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화학 반응이 A에서 B로 갈 때 중간에 껴들어가서 A에서 B로 가는 반응의 메커니즘을 달라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A에서 B가 되는 가는 반응 자체의 프로덕트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껴서 이 반응을 촉진한다든지 저해하는 게 바로 촉매죠. 그런데 이 촉매란 녀석이 크기가 작아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촉매보다 더 다른, 훨씬 더 나은 촉매성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촉매성을 보여주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 특징도 달라져요. 전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표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특징이 벌크 상태의 금속이 도선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것과 굉장히 작은 원자 사이즈의 금속 입자가 도선과 전자를 주고받는 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녹는 점도 달라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앞서 2개가 크게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성질도 다르다는 얘기죠. 전자기도 성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전자기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광학적 성질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과학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다르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과는 다른 식의 물질 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뭔가 혁명적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작은데 결국엔 우리가 관심 있는 나노라는 건 요 크기에 해당해요. 제일 중점적으로는 진짜 나노죠. 크기적으로는 10-9승 미터죠. 10-9승. 나노란 말은 10-9승에 해당하는 접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이즈별로는 진짜로 10-9승 미터에 해당하는 사이즈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10-6승, 10-12승에 해당하는 물질, 이 크기에 해당하는 물질들, 그런 수준의 시간, 그런 수준의 그램, 그런 수준의 물질들을 다룰 때 우리는 보통 나노란 말을 쓰게 돼요. 자, 우리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나노가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가. 자, 이건 굉장히 슬라이드가 해상도가 좋지 않은데, 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건 바이러스부터 봅시다. 바이러스가 100나노미터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 바이러스조차도 사실은 나노 사이즈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녀석에 속하고요. DNA가 10나노미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큰 단분자인 당이죠. 글루코즈죠. 그리고 단분자예요. 단분자가 좀 비교적 커요. 1나노미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자 수준이나 아주 작은 단분자 수준에 가게 되면 나노보다 조금 작아지죠.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원자의 크기가 보통 0.1나노미터라고 그랬죠? 그죠? 10-10승미터예요. 옹스롬에 부르는. 그래서 그 사이즈로 더 내려가게 되면 나노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노 재료,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부를 때 그때 다루는 스케일은 1에서 약 한 100나노미터 또는 0.1에서 100나노미터까지 더 작아질 수도 있죠.
원자 수준부터 원자가 번치로 모여서 큰 집체가 되는, 근데 그 나노 사이즈 이상 가면 이제 가령 100나노 이상 되게 되면 그건 벌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벌크보다 더 작은 수준의 몇 개의 원자들의 번치의 모임, 그 사이즈까지를 우리가 나노라고 다루고, 그 사이즈에 있는 물질들로부터 특수한 성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예를 하나가 이렇게 5개 정도 들어드렸어요. 그죠? 리포좀이 있을 수 있고, 네, 플로렌이 있죠. 그다음에 이건 덴디움이라고 불러서 이게 체인이, 분자의 체인이 가운데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서 마치 그물망처럼 되어 있죠. 이런 것들 덴디움이라고 불러요. 덴드리머들. 그 다음에 더 친숙한 것들 카본 나노튜브죠. 그 다음에 그라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노 머티리얼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 사이즈의 녀석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되고요. 자, 뭐 여긴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뭐 여러 가지가 예쁜 그림들이 있어서 뭐 이해를 돕고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붙여봤어요. 그래서 가령 DNA가 약 한 2.5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00개 정도 모이게 되면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게 됐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되게 되고요. 그게 한 1000배 정도 커지게 돼서, 그죠? 약 한 2.5 밀리미터 정도 되는 게 레인드랍이죠. 물방울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싱글월 나노튜브. 자, 이게 이제 나노튜브가 이게 단일겹이 있고 겹겹 올라가는 멀티월 나노튜브도 있어요. 나노튜브 튜브 안에 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하나의 튜브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튜브로만 되어 있는 것 나노튜브는 약 한 1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100만 배가 커지게 되면 머리카락하고 똑같죠. 이게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게 100만 배 커지게 되면 한 10m쯤 되는 이제 집이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뭐 작은 사이즈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DNA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레인드랍에 10-6승으로 내려가야 돼요. 크기가. 그죠? DNA에다가 10의 3승. 그죠? 10의 3승. 그리고 10의 3승해야지만 레인드랍이 되는 거죠. 나노튜브를 이야기하려면 집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2승만큼 곱해야지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물질이다 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 10승이군요. 죄송합니다. 10승이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게 이제 나노다. 자,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어떤 게 있나 봅시다. DNA 뭐 이런 거 말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나비예요. 나비 날개. 나비 날개를 확대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플렉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까지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이고, 그 녀석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나비의 결과 결의 이 길이, 결과 결의 이 사이와 사이들, 요 사이즈가 나노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질리안 크리스탈 오파르라고 부르는 건데 광석이에요. 광석. 근데 얘가 굉장히 이쁜 모양, 뭐 색깔이 아주 뭐 굉장히 뭐 형형색색의 색깔이 나타나죠.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오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사실은 SiO2인데, 그죠? 실리카 스피어예요. SiO2예요. 그냥 동그란 SiO2짜리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입자인데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이 색깔마다. 이쪽 부분, 뭐 가령 이쪽 부분, 뭐 여긴 녹색에 가깝죠. 녹색이나 노란색에 가깝고, 여기 이건 뭐 잘못 찍었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
보라색에 가까운 부분들 또는 붉은색에 가까운 부분들 입자 크기가 달라요. 입자 크기가 다르니까 빛과 이쪽에 모여있는 녀석들의 입자의 크기는 지들끼리는 비슷하죠. 여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럼 얘들이 빛을 받아서 빛을 산란하는 방식과 이쪽에 있는 입자들이 빛을 받아서 빛을 산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지죠.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 로마에서 4세기 때 만들어진 이제 유리잔인데, 유리를 몰딩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쇠로 이렇게 모양을 내고 거기에 유리에다 금속 입자를 집어넣어서 색깔을 좀 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뭐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바깥쪽에서 이 녀석한테 빛을 투영했을 때는, 우리가 바깥에서 빛을 쐬줄 때요. 바깥쪽에서 빛을 쐬줬을 때는 이렇게 그냥 녹색으로 보여요. 이쪽이. 여기 유리 부분인데, 유리 안에 금속 나노 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노 입자 사용했었어요. 고대인들도. 근데 물론 그게 나노 입자란 걸 몰랐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딱 빛을 줬을 때는 얘는 별 이렇게 색깔이 없는데 그냥 녹색이에요. 근데 안쪽에다가 빛을 집어넣어서 나타나게 되면 색깔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색깔하고 이쪽 부분에 있는 색깔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금속 입자를 집어넣는데요. 이 금속 입자, 똑같이 금 입자를 집어넣어요. 금 나노 입자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있는 금 나노 입자의 크기와 여기에 있는 금 나노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색깔이 달려 나와요. 자,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인드 글라스죠. 자, 굉장히 이쁘죠. 여기 지금 유리를 지금 색깔을 낸 거예요. 염료를 발라서 색깔을 냈는데 그 염료가 금 입자예요. 금과 은 입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옷을 염색을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염료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냥 금 입자를 만들어서 그걸 바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색깔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금 입자하고 은 입자, 나노 입자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이 띄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르고 그 만드는 색깔이 다른 거 여기다 발랐죠. 그래서 금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25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구형 입자는 붉은색의 색깔을 띠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50나노미터에 해당하게 되면 녹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나노미터에 해당하면 이렇게 금색에 해당하는 벌크죠, 벌크. 우리가 흔히 보는 금 벌크. 100나노미터 이상 가게 되면 진짜 이렇게 황금색이 나타나요. 더 작아지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걸 바른 거예요. 자, 은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은도 우리가 벌크일 때 은은 반짝반짝 은색이죠. 은색. 근데 그 은은 사실은 아주 쉽게 산화은이 되고요. 아주 쉽게 산화 피막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입자가 작아지게 되면 얘가 벌크에서부터 다른 색깔을 띠게 되죠. 100나노미터 정도가 사이즈가 되게 되면 붉은색이 나오고 4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되면 푸른색이 나오고 1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구형 입자면 노란색이 나와요. 아, 이거 좀 제가 그림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이건 프리즘 형태예요. 자, 세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노란 게 아니에요. 노란색이 아니라 100나노미터의 프리즘 형태의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붉은색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떤 거는 프리즘, 어떤 거는 구형, 어떤 거는 사이즈가 100나노, 어떤 거는 사이즈가 25나노미터. 자,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면 충분히 이런 걸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이거나 아니면 다른 뭐 과학 시간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 용암이 천천히 식게 됐을 때 입자, 그 알갱이의 크기와 그 암속에서 알갱이의 크기와 화산이 아주 빨리 식게 됐을 때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죠? 천천히 씻게 되면 알갱이 크기가 커지죠? 빨리 씻게 되면 알갱이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녹였다가, 자, 금을 완전히 녹여요. 녹였다가 다시 금속 입자가 되게 애그리게이션 시키는 거죠. 응집하게끔 만드는데 응집하는 속도를 조절해주면 모양도 달라지고 그리고 크기가 달라져요. 그런 건 조절할 수 있고요. 학부 학생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옛날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 이런 염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자, 그 옛날 사람들이 이미 나노 물질을 사용을 했었죠. 조금 전에. 뭐 아주 예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사람들 나노 물질을 계속 사용해 왔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게 나노다. 아, 이게 원자 크기의 무언가를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현대과학이 사실은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노 물질을 다루고 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그때는 비로소 언제였냐면 사실은 제일 처음이라고 보는 게 1857년 마이클 패러데이로부터 시작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거 알아냈냐면, 앞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나노 입자, 금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염료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금을 완전히 녹였다가 어떤 용매 상태에서 다시 응집을 시켰을 때 응집된 알갱이가 아주 작아서 나노 사이즈가 된 이런 용액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때 나노 구조 형태의 금이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합성을 조건을 달리하면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나노 입자 만드는 것처럼요.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크기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그걸 루비 골드 콜로이드라고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죠? 루비 골드 콜로이드라고. 이게 제일 처음에 나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현대과학자들이 나노 원자 사이즈 나노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인식이 처음 시작됐던 그 계기가 여기 마이클 패러데이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좀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1936년에 지멘스에서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어윈 밀러라는 사람이 전개 방출 현미경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 전개 방출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거의 원자 수준에서의 물질의 이미지, 원자 수준의 크기의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이 녀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와 그 전자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얘를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47년도에 벨 연구소에서 처음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발견했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계면에서 어떤 전자교환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함으로써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이야기를 발견을 했고, 기반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자기기 및 정보화기기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반을 마련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점점 이제 지금 우리가 뭔가 만드는 게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수준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노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내가 무언가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손이든 아니면 기계를 쓰든 간에 인간이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대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58년도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많은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는 1세대 집적 회로를 만들어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그리고 59년도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59년도에 그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이 그렇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있었던 물리학회 포럼에서 일종의 강좌를 하셨어요. 강좌를 하셨는데 제목이 이제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 양자 사이즈의 물질을 다룬다면
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뭐 전망이었어요. 그때 처음 나노 사이즈 이야기를 했죠. 최초로 원자 수준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 손은 보이죠? 손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원자 사이즈에서의 무언가, 입자, 광자 사이즈에서 무언가를 내가 실제로 매니플레이션하고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최초의 연설이 바로 이 파인만 교수님이 하셨던 연설이고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작은 사이즈에서 뭔가를 하자라는 일종의 과학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1985년도에 이제 물질을 막 레이저로 태우게 되면 그때 이제 뭔가 굉장히 안정한 형태의 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C가 60개로 이어져 있는 버킷볼이었다. 벅스민스터 플로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발견을 했죠. 자, 이 녀석이 60개로 있어요, 탄소로. 그리고 그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건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탄소로만 되어 있는 60개짜리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모두 탄소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벌크예요. 굉장히 큰 물질이죠. 굉장히 큰 아주 거지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인데 이게 원자 수준에도 그렇게 하나의 단일한 단위체가 C로만 이루어져 있고 C가 60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노벨상 받았죠. 그 다음에 고해에 같은 해 루이스 브루스에서 요거보단 크지만 플로렌보다는 입자 크기가 크지만 그 역시 나노 사이즈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각종 양자역학적 성질을 보여주는 개별적인 입자를 합성해냈어요. 그걸 우리가 양자점이라고 불러요. 퀀텀 닷이라고 부르죠. 즉 뭐냐면 닷인데 이렇게 나노 사이즈에 해당하는 닷인데 이 녀석이 퀀텀 메카닉스에 기반한 역학적 모형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계산으로 그 전 세대에 뭐 아인슈타인이든 그 전 세대의 물리학자들, 입자 물리학자들이 예상했던 그런 퀀텀 메카닉스적인 그런 프로퍼티들을 보여주는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1989년도에는 더 나가서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양자 수준의 아주 제일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원자 수준의 입자들, 그런 것들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죠. 이 그림인데, IBM에서. 이게 하나가 다 아주 초저온에서의 제논이에요. 제논 가스예요. 그리고 제논 가스예요. 제논 가스죠. 제논 가스, 초저온의 극저온의 제논 가스고, 이 극저온의 제논 가스를 내가 아주 작은 팁을 이용해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서, 자, 여기 있는 걸 요 위치에 갖다 놓고, 위치하고 해서 여기는 전체를 IBM이라는 모양을 제논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총 35개의 제논 원자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팁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아주 작은 팁을 이용해서 전자기적 필드에서 잡아서 끌어서 이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작은 미지세계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 하나조차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무나 다 이제 나노를 할 수 있는, 저희같이 이제 아까 전 벨 연구소, IBM 연구소처럼 굉장히 좋은 기계, 나노 사이즈에서 뭔가를 막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어도 나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 상황이었죠. 91년도에
수미오 이이지마가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했죠. 이지마는 뭐 안타깝게도 지금도 학교 활동을 해요. 얼마 전에도 국내에 한번 왔었어요.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했었는데 이분이 노벨상은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죠. 즉 뭐냐면 C60처럼 단분자는 아니에요. 얘는 긴 녀석, 이렇게 번들이에요. 긴 녀석인데 C60처럼 탄소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관 모양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화학과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가령 이런 탄소로만 탄소 이게 다 탄소예요. 탄소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원자간 결합. 탄소로만 쭉 이렇게 면상으로 쭉 이루어지게 되면 이 녀석이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금속처럼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 거죠. 쭉 지금 보세요. 육각이죠, 육각. 전부 탄소예요. 쭉 옆으로도, 사실 옆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전기 굉장히 잘 통해요.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통하고 기기적으로도 굉장히 강성이 높아요. 금속과 맞먹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쪽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주 대단히 잠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아주 손쉽게 합성을 해냈죠. 그래서 CNT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데 이 이지마가 노벨상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게 분명한데, 제가 보기엔 C60보다 훨씬 더 인간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하고 좋고 잠재력이 뛰어난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CNT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뭐 전자전기 분야, 광학 분야, 뭐 기능 섬유, 화학 및 생물학, 그리고 통신 같은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뭐 아주 진짜 과학, 아주 무슨 뭐 전자공학 어느 부분에 응용된다 이런 거보다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기계적 무성이 좋으니까 탄소 나노튜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전거 있죠. 자전거 프레임에 가볍고 기계적 무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탄소를 집어넣어요. 탄소 나노튜브를 집어넣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드민턴 있죠. 배드민턴 채가 사실은 라켓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력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 배드민턴 라켓 가벼워야 되겠죠? 빨리 쳐야 되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라켓에 아주 비싼 배드민턴 라켓은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림 두 개를 보시면 탄소 나노튜브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성장시켜서 온라인에 시키게 되면 이게 빛을 아주 잘 흡수해요. 특정 파장이 흡수해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빛을 아주 잘 감지하는 라디오 안테나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로만 이루어져 있는 종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기 매우 잘 통하고 기계적 강도 매우 좋아요. 플렉서블에 게다가 전기가 잘 통하니까 플렉서블한 뭔가 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열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강도도 좋고. 자, 그래서 나노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로 제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탑 다운 어프로치죠. 위에서부터 때려내는 거예요. 그냥 큰 거를 자르고 잘라서 작은 수준까지 만들어내는 거. 그걸 탑 다운 어프로치라고 부르고요. 바텀 업 어프로치는 아까 마이클 패러데이가 콜로이달 금 용액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건 뭐냐면 성장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까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입자가 지른 것처럼 쫙 다 녹인 다음에 결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면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앞에 앞장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냈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린 거예요. 이렇게 성장시킨 거예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바텀업 어프로치라 부른다. 그래서 탑다운 어프로치는 주로 물리학 쪽에 가까운 기계공학이나 물리학 쪽에서
또는 전자공학 쪽에서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해서 큰 벌크를 자르는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 어프로치는 재료나 화학 쪽 사람들이 끓여서 얼리고 또 끓이고 얼리고 정제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그런 어프로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 그 다음에 바텀업 어프로치로 만들어진 0차원 나노 소자, 0차원 나노 재료, 1차원 나노 재료, 이런 재료들의 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나노 재료와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분야들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거나 이볼루션이 일어나거나 또는 혁명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령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가 있을 텐데, 메모리 칩이 있는데 메모리 칩을 더 작게 만들면서 더 집중도가 높게 하는 방식으로 울트라 댄스한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령 이렇죠. 굉장히 큰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분석 시스템을 나노 기술에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포터블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라이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큰 기계들, 아주 복잡한 기계 써서 갔던 복잡한 처리를 나노물질 하나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뭐 신비의 물질이니까. 그래서 로우 코스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적당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코스트가 훨씬 낮은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유기 반도체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반도체 물질, 뭐 나중에 뭐 어플리케이션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 반도체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주 혁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나노 사이즈의 IC 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퀀텀 컴퓨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세포를 뭐 매니플레이션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물질들을 사실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가령 도마뱀이 기벽에 잘 붙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도마뱀의 끝에 요 발끝에 있는 요 피부가 굉장히 많은 나노 사이즈의 톱니가 많아서 잘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노 사이즈 컨트롤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미미킹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아주 혁명적인 일렉트로닉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런 나노 물질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MRI 조형제, 이게 MRI 조형인데요. MRI 조형제를 나노 물질로 대체를 해서, 그전에는 화학 물질을 그냥 썼는데 나노 물질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높은 컨트라스트와 높은 센서 감도를 가지고 있는 조형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티슈 스테이닝도 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바이오 센서에 응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연료전지,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에도 높은 성능을 지닌 나노 사이즈의 촉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 좋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노과학은 융합이다. 그죠? 그 나노과학 안에는 물리학도 들어가고 기계공학도 들어가고 전자공학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재료화학도 들어가요. 그래서 나노과학을 잘 하려면 사실 진짜 잘 알려면 다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돼요. 뭐 케미스트리도 거기 안에 들어가고 바이올로지도 들어가고 엔지니어링도 들어가고 약물도 만들어내니까 나노 사이즈 약물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죠? 약학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메디컬 사이언스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 피직스와 케미스트리에서
특화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노 사이즈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이 과목이고, 여러분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노과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각 차원의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0차원 물질, 0차원 나노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녀석들의 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